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책 제목인데요. 재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보통 흥미를 가지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재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불행한 일들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충격받으면서도 좀 호기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읽을 이야기는 열차 사고와 관계된 이야기예요. 출판사는 아이세움이고요. 그리고 작가는 테리 디어리, 그리고 옮긴 이는 표정훈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사고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열차를 멈추어라. 재난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일부러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았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천재지변과는 달리 그런 재난은 미리 대비한다면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15년 5월 스코틀랜드 퀸틴스의 열차 재난. 판사는 진홍색의 판사복을 입고 있었다. 어두운 갈색의 법정 안에서 판사의 옷만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변호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쓰고 있는 변호사용 가발은 칙칙한 회색이었다. 방청객들은 모두 장례식 복장을 하고 있었다. 검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피구석에 앉은 남자는 검은 신사복에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셔츠 색깔만큼이나 창백해 보였다. 판사가 피고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틴슬리 씨, 사고가 일어나던 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임스 틴슬리라는 이름의 키 작은 남자는 피고석 앞에 낡은 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 틴슬리 옆에는 코수염을 기른 둥근 얼굴의 또 한 명의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우울한 눈빛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위를 쳐다보기가 두려운 모양이었다. 방청객들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무척 꺼리는 눈치였다. 저는 그날 그레트나 역에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막 퀸틴스 신호소로 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고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제임스 틴슬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교대조에 속해 있었고 오전 6시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 전화는 여기 앉아있는 조지 미킨씨로부터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틴슬리는 말을 마치면서 잠시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미킨씨는 지역열차가 퀸틴스 신호소 앞에서 멈출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걷지 않고 그레트나 역에서 지역열차를 타고 퀸틴스 신호소로 갔습니다. 지역열차라는 것은 보통은 퀸틴스 신호소 앞에서 멈추지 않지요. 판사가 펜으로 잉크를 찍으면서 틴슬리에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레스고로 가는 특급 열차가 퀸틴스 신호소를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열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러니까 사고가 나던 날 아침에는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글래스고행 특급이 지나간 뒤 지역 열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그날은 30분 늦은 글래스고행 특급이 퀸틴스 신호소에서 지역 열차를 따라잡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글래스고행 열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두 개의 예비 철로 중 하나에다가 지역 열차를 끌어다 놓으려 한 겁니다. 틴슬리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 지역 열차를 예비 철로로 끌어다 놓는 작업을 했었군요. 판사는 무언가를 종이 위에 적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6시 30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틴슬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판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6시부터 작업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요? 예, 물론 저는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지가 말하기를 제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틴슬리는 다시 한번 옆에 앉아있는 조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다. 안 됩니다. 제임스 틴슬리는 혀를 살짝 내밀어 입술을 축인 후 겨우 대답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규정을 어긴 셈이군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서로를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 앉아있는 조지를 위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군요. 판사가 틴슬리에게 물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열차 기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6시에 그 기록부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퀸틴스 시노스를 지나는 모든 열차를 그곳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기 있는 조지가 열차 통과 기록을 먼저 다른 종이에 적어놓고 제가 도착한 다음에 그것을 열차 기록부에 다시 뺏겨 적은 겁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제를 서로 뺏겨서 제출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였군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숙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틴슬리 씨? 틴슬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사고가 나던 날 지역 열차가 신호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예비철로로 끌어다 놓기는 한 건가요? 판사가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도대체 왜 끌어다 놓지 않았나요? 판사가 조금 놀라며 물었다. 예비철로 위에는 이미 화물열차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열차를 도대체 어디로 옮겨놓은 겁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다. 신호소 남쪽에 있는 런던을 향하는 선로 위에다 끌어놓았습니다. 그 선로는 물론 예비철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각에 그 선로를 통과하는 다른 열차도 있을 텐데요. 판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규칙 위반도 아니고 또 보통의 경우 안전합니다. 틴슬리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열차가 런던으로 가는 선로 위에 놓이게 되었군요. 화물열차는 예비 철로 위에 있었고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 위에는 열차가 없었고요. 맞습니까? 판사가 확인하듯이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겁니까? 판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틴슬리는 목청을 한번 가다듬었다. 방청객들은 틴슬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몸을 조금씩 앞쪽으로 기울였다. 지역열차의 화부, 그러니까 기관차의 기관에 불을 떼는 사람과 화물열차에 앉은 요원 3사람이 저와 함께 신호소로 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글래스고행 특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열차의 안전요원들이 화물열차를 떠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규칙 위반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규칙대로라면 그들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만 기차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틴슬리 씨, 이 법정의 신사숙녀 여러분들은 그 안전요원 3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열차를 떠나 신호소로 갔었는지 무척이나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틴슬리는 조지 미킨을 바라보았다. 미킨은 두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틴슬리는 피고석 난간을 꽉 붙잡은 채 뭐라고 중얼거렸다. 판사가 큰 소리로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겨우 입을 연 틴슬리가 말했다. 그들은 차를 마시러 신호소로 왔습니다. 법정 안에는 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3명의 안전요원과 당신 그리고 미킨 씨가 모두 신호소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군요. 열차는 제각기 신호소 앞을 지나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틴슬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열차 기록부에 지나간 열차들을 적고 있었고 조지는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아침이었군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신호소에 도착했군요. 판사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2가지 새로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30분 늦게나마 제대로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분이나 늦기는 했지만 그 열차가 지나갈 선로는 비어 있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락이 문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두 번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틴슬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틴슬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조용하게 이어졌지만 법정 안이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런던행 특급 열차가 신호소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인들을 가득 태운 특별열차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군인을 가득 태운 런던행 특급 열차가 신호소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열차가 지나가야 할 선로에 지역 열차가 서 있었군요. 런던행 특급 열차를 세우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까? 판사가 말했다. 물론 있었지요. 신호를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틴슬리는 피고성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 안이 갑자기 웅성거렸다. 판사는 소란스러워진 방청객들을 진정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목소리를 높여서 틴슬리를 윽박질렀다. 틴슬리 씨, 당신은 런던행 특급 선로의 신호를 녹색으로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 선로가 이미 지역 열차로 막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걸 깨닫고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틴슬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지역 열차에 대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법정 안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판사는 그런 방청객들을 말리지 않았다. 살인자, 뻔뻔스런 범인, 목을 매달아라. 많은 방청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결국 판사가 나섰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란 말이오. 계속 떠들면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겠습니다. 소란이 겨우 지정되자 판사가 말을 이었다. 결국 런던행 특급 열차가 지역 열차와 부딪혔고 런던행 특급 열차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이 죽었군요.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지 미킨이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입을 열었다. 그 남자의 두 눈은 마치 몇 년 동안 잠 한숨 못 잔 사람처럼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었다. 미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말했다. 아닙니다. 런던행 특급 열차가 지역 열차와 부딪히자 지역 열차는 37m 정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런던행 특급 열차는 그 충격으로 건너편의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의 선로 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하튼 부딪혀서 런던행 특급 열차의 객차들이 부서져 열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객차들이었지요. 그 안에서 군인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는 군인도 있었고 울부짖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뒤쪽 객차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부서진 객차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급 열차가 있었군요. 그렇지요? 바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신호소에 도착하게 된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 말입니다. 물론 미킨 씨, 당신은 그 열차의 선로에도 녹색 신호를 주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미킨의 둥근 얼굴은 굳어졌고 얼굴빛은 거의 회색에 가까웠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신호소 안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틴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래스고행 특급을 멈추세워. 그러자 틴슬리는 녹색 신호를 빨간색 신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요.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는 이미 신호소 앞을 막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행 특급 열차가 먼저 지역 열차로 돌진해 부딪혔고 그 결과 런던행 특급 열차는 건너편의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 선로 위로 나가 떨어졌으며 그 다음엔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부서진 런던행 특급 열차로 돌진했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악몽이었어요.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당신은 살인자야! 뒤이어 많은 방청객들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판사가 그들을 진정시키는 데는 몇 분이 걸렸다. 미킨 씨, 당신은 이 법정에서 동정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걸 듣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런던행 특급 열차 안의 조명은 가스등입니다. 가스가 들어있는 탱크가 부딪힐 때 충격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발 때문에 일어난 불이 나무로 만든 객차를 태웠습니다. 객차 안에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도 불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신호소를 나와서 객차 가까이 다가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한 군인을 구하려 했습니다만 불길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 군인은 저와 함께 자신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료 군인에게 외쳤습니다. 총으로 나를 쏘아주게! 총으로 나를 쏘아! 제발 이대로 다 죽기는 싫어! 많은 방청객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은 것 같군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한 뒤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쥔 채로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과실치사,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227명의 사람들을 숨지게 했고 24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틴슬릿이, 당신은 그날 그 시간에 신호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의 주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다시 한번 법정 안에 소란이 일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방청객들이 외치는 소리에 제임스 틴슬리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는 심하게 떨렸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조지 미킨씨, 당신은 부당하게 틴슬리 씨를 도움으로써 칼레도니아 철도 회사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철도 회사의 규칙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그가 입고 있는 진홍색 판사복이 어두운 법정 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진홍색 판사복은 마치 피처럼, 불처럼, 아니 빨간색 신호등처럼 선명했다. 위험을 알리는 멈춤 신호처럼 그렇게. 제임스 틴슬리는 지역 열차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타고 온 그 열차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를 말이다. 틴슬리와 미킨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판사로부터 선고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그날 본 끔찍한 광경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죽어가는 군인들의 우부짖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순간들, 부서진 열차에 끼인 군인들 중에는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 끼어있는 팔이나 다리를 스스로 자르고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틴슬리와 미키는 감옥에 갔고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감옥 안에서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린 끝에 일년이 채 안 되어 감옥을 떠났다. 그리고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비록 감옥 안에서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신형을 살았던 셈이다. 이 사고에서 첫 번째 열차끼리의 충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글래스고행 특급 열차가 부서진 객차들과 다시 부딪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1962년 5월 일본의 도쿄 근처 미카와시마 역에서도 일어났다. 첫 번째 열차 추돌 사고에서 살아난 승객들을 다른 열차가 덮쳤던 것이다. 그 결과 163명이 사망했고 300여 명이 다쳤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영화나 책에서 듣는 사고 이야기들은 허구들도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재난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재난 중에 하나, 열차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고 또 목숨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몇몇 사람들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고 아픈 결과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앗아가는지 심각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위기를 알지 못하고 달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이 열차, 그 열차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내일 나는 이걸 할 거야. 무슨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꼭 그것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단기든 장기든 인생에 계획한 것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이루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열차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달려갑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24시간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착륙도 알지 못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이 철도 직원 2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이 내가 태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내가 목표를 정한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막 달려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죄지으며 살지 마라. 심판이 있다. 그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를 거절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사실상 인간이 많은 고통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어딜 봐도 그 생명체를 가진 이 지구상에 동물들도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겪는 생명체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 동물에 비하면 동물은 한평생을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소 같은 경우 풀을 뜯어먹고 평생 그러나 그들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각종 음식 그죠? 옷도 하나 동물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 가죽과 털 그걸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평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옷도 사시사철 바꿔 입고 그죠? 정말 메뉴도 다양하게 음식을 먹고 그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만족이 없고 항상 우리는 불평뿐만 있어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느냐 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그 길이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이 걸음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죽음 위에 이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가 막 사고 지점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뭐랄까
이 열차 사고의 위험성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이 인간의 영원한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죽음 위에 제2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죽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쪽 길을 가지 마라. 이게 죽기 전에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용서함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 두 사람, 이 영무원들이 자기 일을 회피하고 게으르게 방탕하게 자기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게 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그냥 자기도 못 모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 앞에 닥칠 이 위기, 이 재난, 그런 알려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희망의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